어서 오세요. 자, 우리 들어오신 친구들은 이름부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이름을 올린 친구들은 제 소리가 오늘 그 네트워크로 하니까 매주 만날 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트워크랑 수업 할 수 있는 사운드 상태가 소리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서요.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5분 이렇게 워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기록 남긴 다음에는 나가서 줌을 나가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켜는가 핸드폰을 껐다 다시 켜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거의 많은 경우 소리가 좋아지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요. 급히 오느라고 이것저것 준비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준비도 지금 하세요. 뭐 교재를 책 옆에 수업할 때 교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교재 여러분 옆에 지금 없으면은 교재 그렇지 교재 지금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교재도 준비하고 또 수업 진행하면서 물도 좀 마시고 그런데 이런 물, 커피, 뭐 스낵 이런 거 준비 못했으면은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챙겨서 준비하고 주희야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 주희야 뛰어다니지 않아도 지금은 시간 넉넉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 우리 지난번에 빨리빨리 문화 얘기했는데 5분까지 여러분들이 출석만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으면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워밍업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그런 준비하시고 과자도 챙기시고 커피도 챙기시고 교재도 챙기시고 다 주변에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 보세요. 오늘도 우리 수업할 때 우리 교재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필요한 얘기 또 체크하면서 토론하면 훨씬 더 유익하고 또 밑줄 그을 수 있으면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프로덕티브한 정말 그런 수업을 한국인으로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 한국인들의 사고의 체계, 그리고 한국 사회가 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번씩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한국 사회도 한국 사람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더 내가 그래서 그런 경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체험 활동 한 거 전통 체험제 제출하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도 좋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분 지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확인할 것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시은아, 아, 여기 교수님은 안 네? 계시고 코치님만 있어. 코치님. 어, 네, 코치님, 혹시 그 PPT랑 동영상 제출할 때 점수 부여받는 게 막 어떤 게 더 높은 점수로 기반으로 시작하는지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어, 이제 시은이가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내가 상상을 해보고 지난 학기에는 제가 그런 가중치를 둬가지고 어쨌든 동영상 준비가 내가 생각할 때 PPT 준비보다 우리 선수들한테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동영상 준비하는 분들은 2점에 플러스를 주겠다라고 동영상을 또 좀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뒀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정말 하고 싶어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동영상은 우리 컨텐츠, 우리 채널에 백석대학교 채널에 컨텐츠로다가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에도 부합되기 위해서 좀 더 그리고 또 동영상이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에는 PPT보다 더 이제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교수님 중에서 동영상으로도 과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테니까 어차피 이게 가는 대세라고 한다면 빨리 준비해서 그런 실력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 이번에는 가중치 두지 않고 PPT든 동영상이든 여러분이 낸 그거 똑같이 점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그런 질문하고 시은이 옆에 옆구리 찌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6분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서연이 두 가지로 들어온 거 얘기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저 친구는 왜 화면을 안 켜? 화면을 안 켜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서연은 두 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보다 많은 선수들이 착오 없이 과제를 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캠퍼스 보이시나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학습정보 공지사항에 올라가면 제가 며칠 전에 또 하나의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제출 안내예요. 요거 이제 오늘 수업에 듣고 나서 또 아리삼삼하면은 사이버 캠퍼스 가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전통 체험 프로젝트를 파워포인트로 제출할 경우 두 가지 포맷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8장 나열로 준비해서 사이버 캠퍼스 과제방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내외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예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은 PPT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페널티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의욕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니까. 그렇지만 8장 내외로도 잘 준비해도 전혀 페널티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의욕이 있어서 더 컨텐츠를 작성하고 싶다. 괜찮아요. 파일명은 전통체험 가로하고 가로 닫고 이름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낼 때는 우리가 교육 프로젝트 할 때도 매주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처럼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파워포인트.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왜 이런 목적으로 한다? 예시에도 그런 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 체험 프로젝트를 유튜브 동영상에 올릴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량이 4분에서 5분 내면 되겠고요.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이버 캠퍼스로 내지 마세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영상 파일은 파일이 커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그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 네이버 메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네이버 메일은 이런 대용량 파일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할 때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내는 친구들. 전통 체험하고 우리 클래스가 제가 이 과목을 수요일과 목요일 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 반이니까 전통 체험 목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일을 그렇게 제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네이버 메일은 딱 그 사이버 캠퍼스처럼 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클래스의 친구들의 동영상 파일들이 다 접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분류해가지고 여러분 자료를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목요일이다 수요일이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도 깜빡하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파일명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은 PPT보다 동영상으로 많은 친구들이 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마감 기일은 두 형태의 자료 모두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직전인 21일 날 수요일 날 자정전까지 교육 프로젝트는 제가 하루 전에 여러분 자료를 다 꼼꼼히 읽어가지고 그게 우리 모두의 저의 수업 자료예요. 수업 교재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발표자를 누가 세우며 또 그 내용 중에서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면 우리가 멋진 토론 수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틀 전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전통체험 프로젝트는 제가 수업 당일날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수업 당일날 저도 여러분들의 발표를 모든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발표의 순서는 우리가 교육 프로젝트 순서 정할 때 천천히 적어봅시다라고 하면서 채팅창에 1번 이승준, 2번 이승준 이러면서 우리가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 갔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자료를 제출한 다음 주 수업에는 가장 먼저 순서를 채팅창에 올려서 순서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시간이 되는 만큼 8주차, 시간이 되는 만큼 9주차, 시간이 되는 만큼 10주차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혹 다음 주에 다 내면 좋겠지만 다음 주까지 제출을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프로젝트 추후에 받는 것처럼 사이버 캠퍼스에 추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감점을 하겠습니다. 감점을 하는 걸로 해서 추후에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늦어지는 자료는 그렇게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기존에 BUK 컬처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도 충분히 여러분들 벤치마킹 해보시고 이런 PPT 자료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의 끼를 살리면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은 요거대로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내가 더 내 아이디어를 완성도 높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움을 받아보라는 얘기고요. 꼼꼼히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결과 소통과 마감 이후에 이런 안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설명드렸는데도 계속해서 문의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렇게 남은 수업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공지사항 안내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특히 전통체험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치님, 그 네, 질문 있습니다. 그 네. 전통 과제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아닌데 제가 07 주차 그 원래 과제 내는 그 선수였습니다. 근데 추석날 한 주씩 이렇게 연기되면서 과제 제출하는 그 과제 제출 그, 그 란이 안 보여서 그런데 혹시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좋은 질문이에요. 그때는 제가 네. 이 방을 만들지 않았고요. 자, 우리 과제 제출하는 학습 활동의 과제 관리방에 들어가면요. 전통체험 프로젝트라고 과제방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다음 주 수업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완성하면 특히 PPT 자료는 여기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는 네이버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방에는 PPT 자료만 올리시는 거예요. 동영상 자료는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네이버 메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일반 과제 그 07 내는 학생은 여기다가 내면 되는 건가요? 이날? 아니죠. 그렇지. 07 기준이가 그걸 묻는 거구나. 07에 내가 시간을 네. 놓쳐가지고 제출 못했던 늦은 과제는 07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통체험 요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잘 물으셨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코치님, 음? 코치님, 네. 혹시 전통 체험을 같이 하고 과제물을 따로 내도 되나요? 자, 제가 요 클래스였는지 아니면 다른 클래스였는지 그 한국사 탐방이었던 것 같다.
두 명의 가까운 친구가 같이 그래서 두 명의 조로다가 같이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문의가 있었었어요. 봄이 비슷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봄이에 대한 답도 이게 맞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개별 과제로 했기 때문에 만만 친구하고 조별 개별하는 것은 또 일부 우리 선수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달리하셨어요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답사지를 꼭 한 명만 다녀와야 되는 법은 없다. 물론 다양한 답사지를 우리가 들으면 더 좋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교재, 마이클 브린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똑같은 1111 일중독에 대한 공부를 해도 보미하고 수빈이하고 세영이하고 기준이의 글들은 엄청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관점이 다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갔다 왔다고 해서 똑같은 리포트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보미가 가까운 친구하고 같은 체험, 같은 시간 약속을 해서 같은 체험을 하고 둘이가 조별로가 아니라 보미는 보미의 색깔로 그리고 그 같이 가는 친구는 그 친구의 개성과 색깔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별 과제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지금 궁금한 거 다 물어요. 마음속으로 그럴 거지 했다가 나중에 그건 헛방이었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은 지금 다 묻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다 우리 클리어한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친구 중에서 오늘 한 친구를 다시 지난주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소환해서 지난주 얘기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한번 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또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손지민 강사님. 예, 교수님. 네. 손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해보자. 한국 경제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 한국의 문화와 사상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토론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하고 강사가 네. 그 기획한 그런 성격으로다가 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교육 프로젝트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평택 상담복지센터의 멘티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 준비를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육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난을 이제 극복해낸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했으며, 그게 이제 현재 사회와 이제 발전해온 경제에 대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잘 좀 부합이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현대의 그런 교육의 그런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거기까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목적,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적어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경제의 발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체계가 만들어졌는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멘토 손지민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이승준 교수님이 한국 사상과 문화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해두셨나요? 장래를 정할 때 다들 아마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정했을 것입니다. 이를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경제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의 이런 교육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의 경제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감정기를 겪고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과의 전쟁을 겪으며 과거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가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과거 조선의 흥성대원군의 시점에서는 이제 척화비를 세우면서 외교를 거부한 우리나라는 또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느렸으며 이에 타국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혼란을 겪게 되었으니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도 3천만 명 정도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만큼 성장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지금과 같은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로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등 발전의 이유는 정말 더없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다뤄보자면 이제 대기업에 좀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의 경제 지분의 대부분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대기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집중하여서 지금까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력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경제 성장도 많이 이루어낸 지금에는 아마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창의적인 일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더욱 그런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쯤에서 잠시 이제 현재 교육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의무 교육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모두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을 배워왔을 것이며 이를 잘하는 학생은 모범생으로 치부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성적이라는 것을 받고 좋은 성적은 이제 대기업에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이제 학교의 문화에 좀 스며들어 있고 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창의적인 일 그런 다양한 분야가 나온 현대 사회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집중되었던 그렇게 발전해왔던 이제 경제 체계가 교육에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과거의 이런 경제 문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현대의 이런 교육 문화, 즉 주입식 교육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거를 좀 한 문장으로 하자면 주입식 교육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덕분에 이제 정말 필요한 정보를 빠리빠리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시킬 수 있었으나 문제는 이제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바탕으로 이 사진과 같이 다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넣어야 하는 그런 정보들만 바탕으로 공부를 시켰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체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물론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직업을 고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체계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는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살아야지 딱 여기서 생각에 그친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 자체가 목표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서 다들 대기업 들어가고 공부해가지고 뭐 그렇게 다 가니까 해서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면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걸 통해서 다 대기업에 가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에 대한 목표를 좀 다시 잡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 문화를 좀 성장시키고 교육 문화도 좀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짧은 시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목표를 갖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지문 강사의 한국 경제를 논한다라는 그 주제의 내용을 한국 경제의 얘기와 한국 교육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진로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봤고 이 발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강점으로 느껴졌고 이 발표에 대한 어떤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필요로 하는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런 내용이지 한번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할까요? 관광학부 정현진입니다. 관광학부 정현진. 그다음에 또 계속 기회 드릴게요. 정현진. 네, 저는 실제 강사님께서 일하는 곳을 상상을 해서 교육 대상을 정한 게 조금 잘 정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도 장래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조금 저도 이입해서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 공감하듯이 현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자기의 삶의 현장, 자기의 경험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책에서 읽었던 한국 경제를 논한다라는 마이클 브린의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을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평택상담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뭔가의 교육 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의 어떤 바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게 좋았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또 경제 내용이지만 이 경제의 내용이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진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또 현진이 스스로가 미래 진로에 대해서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뭔가 한 가지 길만이 아니라 당연히 생각도 없이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작정인 인식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다 많은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선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궁극적으로 똑같은 길을 가든 아니면 그 고민 통해서 다른 길을 가든 근데 고민 없이 그렇게만 가야 된다고 쫓아가는 그거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또 누구? 관광학부 안시은입니다. 네. 네, 먼저 손지민하고의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이 한 수업이 인상 깊었고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가질 만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력을 좀 더 발달시켜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손지민 선생님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정말 재밌는 질문이네. 대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재능이나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제 대학생인 현재 시점에서 우리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좀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뭐 성적에 맞춰서 어떤 이유든 간에 전공이라는 걸 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나.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시간. 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쓰자면 상징적 폭력. 그러니까 마지막에 언급했던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것들만 이제 공부를 시킨다는 점에서 자신의 잠재성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재능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대학생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그런 주된 과목의 틀에 박혀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나는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재능이라던가 아니면 창의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적인 일이라던가 아니면 계산적인 일은 보통 다 기계가 대체를 하는 시대가 앞으로도 올 거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짧게 창의력이라는 단어로 좀 함축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지명 강사가 요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의도와 기획의 생각들, 배경들, 목적들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줬고요. 그래서 손 강사님, 근데 시은이가 물었던 질문은 그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으로 나눴습니다. 보다도 시은이 본인, 그러니까 지민이 본인은 지금 사회복지학부에 있으면서 이런 진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민과 이와 같은 창의적인 챌린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목표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지민 그 학우에 대한 얘기 요런 거를 지민이가 강연을 했고 스스로에게 적용했었을 때 지민은 지금 이런 창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활동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조금 삐켜서 판단했던 것 같네요, 제가.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래 상담부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정확하게는 또래 상담부를 하시던 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중학교 때 처음 좀 해보자라는 제의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어, 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람이라던가 뭐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좀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시내 또래 상담부 연합에도 들어갔었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고등학교는 현재 청소년학과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일을 한다는 이유가 이제 제가 상담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좀 달려왔었어요. 그래서 어, 이 일을 하고자 했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창의성을 좀 가미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하지만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이 프로그램에 스며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좀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른 청소년들을 다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또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시행해보고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늘 새로운 세대의 이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청소년들에게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시대에 맞는 그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할 뿐더러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까지 또 창의성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딱 물으면 우리 지민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이렇게 준비돼 그 뭐야 그 기생충이 지민이 답을 들으면서 내가 기생충이 생각 지민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민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중학교 때 좋은 은사님 스승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민아 너는 상담을 잘할 것 같은데 또래 상담부 활동 좀 해보지 해가지고 그 상담을 통해서 나는 여기 굉장히 잘하고 즐겨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고등학교 때도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갔고 지금 현재도 청소년 학과에서 자기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청소년을 상담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커리어,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냥 주어진 그 길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는 이런 거니까 그런 좀 청소년들이 지민이가 컸던 시대보다는 더 좀 개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청소년 상담 복지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청년이네. 손진이 아주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도 다 멋진 친구들 다 있어요. 단지 수집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뿐이야. 그런 친구들 다 난 어떻게 해서니 지구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다 쫓아가 가지고 발표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세요. 손드는 친구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여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손지민 얘기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발표 안 해봤던 친구들도 해보세요. 자, 이 발표의 강점, 이 발표의 약점, 이 발표가 보완해야 될 점, 이 발표를 통해서 내가 또 배운 점, 아니면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지점,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득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구 끝까지 내가 찾아간다고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선수들을 제가 이 무대에 강제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네. 세영이는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교육 대상도 구체적이고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짜여서 듣기 편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말한 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영 씨, 두 번째 질문. 세영 씨도 너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들지 않아 찾아가서 물었는데 1, 2, 3 그 세 가지 얘기가 이 발표를 통해 세영이가 정말 느꼈고 배웠고 또 그 얘기를 아주 뭐 또렷또렷하게 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우리 모두가 누가 들어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이 되네. 저런 면이 진짜 나도 그렇게 느껴졌어. 뭐 이럴 수 있는 얘기를 잘 전달해 주셨는데 근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는 왜 안 해오셨어요, 세영 씨? 이런 수업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적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 요번 주가 7주차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누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럼 또 찾아가 봅니다. 유재한, 재한이. 유재한. 그러면 김동욱, 동욱이. 네, 동욱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 주차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보다 손지민 학우분이 하신 게 훨씬 더 좀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할 때도 좀 더 뭔가 좀 배우는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동욱이 말처럼 6주차 프로젝트를 우리 동욱이도 했고 우리 지민이도 했는데 그럼 동욱아 내가 조금만 더 푸시해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야. 너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 난 이제 코치로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는데 동욱이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 아까 체계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동욱이가 스스로 이제 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우리 발표했던 벤치마킹에서
이런 것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어떨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알아먹기 쉽게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하기 쉽게끔 목차를 나눠가지고 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뭐 되게 강의하듯이 하셨는데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어렵게 다가오는지 내가 뭘 가르쳐야 할지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내신 것 같습니다. 맞아. 나도 동욱이 생각에 공감을 해요. 근데 동욱이도 내가 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 분석이 너무 정확해. 그리고 또 친구의 발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수업에 지금 함께 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잔잔하게 자기의 생각을 잘 전달해내요. 지금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잘 해요. 그랬을 때 우리 동욱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들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해오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뭐였을까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저도 앞에 학우분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선수들을 괴롭히는 토론식 수업은 동욱이도 처음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좀 많이 미워했니?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분 하는 고마워. 그렇지만 세영이도 그렇고 동욱이도 그렇고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생각의 힘을 요구하고 이런 변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우리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욱이도 공감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다음부터는 손을 들 수 있도록 하고 동욱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 딱딱하게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정확한 얘기. 기술적으로 이 발표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제목 지으라고 했는데 제목 지어서 가난에서 출발해서 급격히 성장한 한국 지금은 이 제목 속에 이 지금 그 세적 분량의 모든 내용이 이 제목 안에 난 다 들어가 있다라고도 난 설명할 수 있어.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살아보세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잡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이 가난에서 급격히 성장한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성과를 가지고 빨리 일어나고 싶은 의욕도 컸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 우리를 서열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많은 사람을 빨리 교육시켜야 되니까 평가라든지 방법도 주입시키고 시험의 형태로도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속에서 경쟁을 이겨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성장하는 어떤 우리의 급한 마음과 우리의 의욕은 가난에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우리의 경제적인 욕구와 사회적 환경이 우리 교육도 그러한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성공한 나라는 얘기를 듣는 거잖아. 이 가난에서 출발해 여전히 가난한 나라도 많고 우리보다 앞섰다가도 지금 뒤로 후발된 도 많은데 찌저리게 가난해가지고 한 두세대 한 60년 만에 완전히 그 역사를 바꿔버린 스토리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정도? 대만 정도? 싱가포르 정도? 홍콩 정도? 말고는 없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지민이가 물었잖아. 지금은 계속 우리가 이 방식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목을 정말 잘 정했어. 제목을 똥폼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 글의 내용을 담아서 적는 제목을 잘 적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지민이는 달아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 중에서도 봐 딱딱 단락만 지을 뿐만 아니라 단락 앞에 작은 소제목을 붙여주면 우리가 친절하게 어떤 내용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이거 나름대로 괜찮지 않은가? 이거 나름대로 괜찮지 않은가? 근대사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경제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았고
뭐 그림까지 활용하고 현대사회의 경제문화, 그다음에 경제문화가 교육문화에 미친 경제와 교육까지 이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는 경제였는데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데 많은 경우는 책의 범위와 책의 주제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놀고 씨름하는 정도의 리포트를 낼 때도 있는데 지민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교육으로까지 넘겨가는 그런 부분들 그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후배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 이 강사는.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교육이든지 세계유산이지 주제와 대상을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해서 뭔가 여러분도 좀 말이 있었으면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친구에게 그 메시지가 있었어.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앞으로 세상은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틀에 박혀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민이의 발표 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갖다가 프로보커티브 좀 논쟁을 불러나는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는 누구는 무척 좋다고 하고 누구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약간 호전적인 프로보커티브한 성격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지만 학교에 이런 것을 갖다 상징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영수국으로다 해가지고 성적 자르고 이렇게 계속 대학 가게 만드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것을 정말 제한하는 면모가 있을 수 있거든. 그걸 갖다 상징적인 폭력이라까지 용어를 쓰면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시원해서 공감이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지민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 호불호가 분명한 표현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기존의 진부함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대기업만 가는 거. 대기업 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대기업도 가고 싶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만 대기업만이 성공이고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은 어쩌면 미래의 답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좀 더 여러분들 색깔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이 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면에서 논지가 분명한 글을 분명히 이 친구가 발표하고 서론, 결론, 기승전결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민이가 봉사활동하면서 이걸 조금 더 가다듬어 가지고 정말 친구들 앞에서 정말 실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반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수업에 언젠가 한번 우리 강연을 실제 제가 했고요. 그때 받았던 피드백이 이렇습니다라 손지민 그런 후기도 우리 학기 마치기 전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손지민?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죽어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휴대폰 거치대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손으로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민을 통해서 한번 듣기를 기대해보고 자, 우리 48분이니까 지금 잠깐 10분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예정되어 있는 7주차 주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어요. 우리 58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수업 자리에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다시 열어주시고요. 네. 자리에 돌아오셨으면은 영상을 다시 열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그 7주차 주제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자, 우리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뭐 대학생이라면은 이 정도에 대한 상식 내지는 견해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제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예습은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혹 예습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10월 15일 날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 상태를 우리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상태를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인이나 한국 사회 한국인의 생각에 무엇을 반영한다라고 보여지는지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셨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셨고 그 얘기를 한번 우리 선수들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학부 정현진입니다. 네. 사실 막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저는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는 조금 무슨 일만 있어도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이상한 현실이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약간 국민의 의견이나 약간 건강에 대해서 다 같이 의논을 하고 조금 다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현진이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한 두세 가지의 근거, 자기가 느끼는 거죠. 현실에서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2020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과 대학생으로서 비교적 그래서 전 세계에 비교해서도 그리고 이전에 비교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민주국가 가운데서는 비교적 양호하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사회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봅니다라고 하는 거 좋아요. 혹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게 현진이가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궈낸 그리고 현재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한국인이나 한국 사상 문화를 뭔가 반영하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 이 민주주의, 현재 이 나름대로 꽤 잘 정착된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어떤 성향, 특징, 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보는 한국 사람? 현진이한테 물었어. 현진이가 그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 못한다면 괜찮아요. 잠깐 울림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질문. 지금 현진이가 평가했던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주의는 한국인들의 어떤 면모를 반영한다라고 드러낸다. 한국인들의 어떤 또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어렵네요, 질문이. 한국인의 면모.
그래도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잠깐만, 현진아, 한국인의 현진아, 잠깐만, 내가 싸움 네. 붙일게. 화면을 보니까 현진이가 어렵다 그러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클래스에 있는 임지윤이가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임지은 선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냥 네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비웃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또 시켜보는 거야. 싸움 붙였어. 네. 그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고, 약간, 조금 개인주의가 조금 심화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위기가 찾아오면 조금 하나로 뭉쳐지는 민족주의가 조금 많이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IMF나 조금 지금 코로나도 위기가 있을 때 같이 뭉치는 그런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많이 잘 의견을 통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질문의 대답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니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여러분 현진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난 현진이가 그 어떠한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혹은 사회학자들 못지않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현진이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을 꽤 많이 시킨 이 민주주의는 서양의 민주주의, 아테네의 민주주의나 영국의 민주주의, 혹은 또 미국의 민주주의와 비교했었을 때 공동체성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지켜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회보다 서구의 사회보다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민주주의의 성패에 그 어떤 사회보다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딩동댕, 내가 볼 땐 딩동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 한 속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비판도 가능한 이것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IMF 때 그 공동체가 그 사회를 지켜가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지켜갔잖아. 위에서 다 뜯어내 금을 지배에 있는 거 다 내 전제국가나 공산국가나 사회국가는 위에서 판단해가 지시해가지고 하지만 물론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우리 사회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장롱에만 나만 알고 있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나온 것은 거의 다 자발적인 민주시민의 행동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게 맞거든. 그 사례 들었지.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양은 워낙 개인주의고 개인의 자유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어요. 창의적인 친구도 많지만은 비판이 또라이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개성을 다 살려가면 같이 가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좀 뭔가 개인의 인권이 약간은 침해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속도가 우리처럼 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장단점은 다 있어. 더 창의적인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우리는 창의적이지 못한 교육을 배웠던 방금 전에 손지민 통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반면에 긴급 상황에서 좀 자발적인 사회가 좀 빨리 움직여가지고 왜냐하면 늦으면 그만큼 코로나가 뭐 빨리 일어나니까 이럴 때는 자발적이면서도 시민 공동체가 좀 더 신속하게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민주주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잘 설명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분명히 맞는 거고 현진이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했어. 근데 등잔 밑이 어렵다고 지가 정답을 얘기해 놓고서도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요 라고 하는 것은 정현진, 그 문제의 비밀은 뭘까?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비밀은 우리가 딴 데는 이기적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우리는 아직도 대학생이고 우리는 아직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지도 몰라.
내 얘기는 항상 일단 맞다기보다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도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 내 수업의 중요한 취지는 맞다 틀리라 잠깐 판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틀려도 괜찮아. 그렇지만 내 얘기를 자꾸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가 죽어져 있었던, 서열을 많이 세우면서 기가 죽었었던 그런 데서 길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뭔가 생각에 근육을 붙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좋았어.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손들어서 얘기할 수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까 비웃었던 임지연. 마이크 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내가 편안하게 어렵게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지훈이가 왜 비웃었겠어요. 그냥 환하게 웃었을 뿐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좀 같이 웃자고 약간 그냥 농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우리가 수업하지 말자고 그런 뜻에서. 지훈이 오해하지 않았죠? 네, 오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는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한국인들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지은아, 조금만 더. 아니 현진이가 비웃었어 방금 전에. 자, 다른 친구들 여러분 조금 그 자신이 없어도 한번 이야기를 펼쳐봐요. 꼭 자신이 있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도 뭔가 그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컴온. 누가 발표해 보세요. 사회복지학부 최주희입니다. 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저희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민주주의의 틀을 되게 잘 갖추고 있고 맞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는 세대와 계층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개선돼 나갔으면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리하게 전체적으로 많은 민주주의적 어떤 이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은 세대 간의 윗세대와 아래세대 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유교적인 애들이 뭘 하고 어른 얘기하면 들어야지 하는 어떤 그게 가정안일 수도 있고 또 직장안일 수도 있고 상사와 부하라고 하는 심지어 학교 안에서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수님과 학생의 그 관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윽박지르듯이 예전처럼 뭐 학교에서 뭐 무조건 때려서 아이들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진정 어리게 좀 수평적인 그러니까 뭔가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민주적인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또 그것이 대통령이든 시민이든 그것이 또 선생이든 학생이든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주위의 생각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그런 부분들이 주위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좀 주위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전체적인 민주주의는 집단 정체성에 의해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세대나 계층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약간
그 계층과 세대 간만의 딱 정확한 역할이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대화와 소통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좀 풀어본다면은 아까 현진이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기반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여전히 공동체적인 그런 성향의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반영한 이 민주주의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한국과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 주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붙여야 된다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들의 의식사고 속에서 유교적 영향력이 강하게 여전히 존재하고 드러나는 그런 특성을 반영한 민주주의가 오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많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점과 공동체성으로 장점과 또 서열을 나누면서 이렇게 좀 너무 경직된 수직주의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한국인들의 유교 의식 속에서의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긍부정의 면목, 거기에는 유교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을 반영하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징 속에서도 반영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전통 중에서 유교적인 질서, 유교적인 사고, 유교적인 DNA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꽤 전체적으로 잘 돼 있었으면도 강론에서 특히 나이를 가지고 구분지어서 만날 때 서열을 가지고 구분지어서 만났을 때는 정작 그 민주주의는 그렇게 썩 민주적이지 않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거죠. 또 관광학부 안시은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배경 지식이 탄탄하진 않지만 저희 집안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맨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날 같이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다가 요새 되게 정치에 대한 뉴스 기사거리를 많이 보게 됐는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장관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았을 때 일단 대통령의 힘으로써 좀 법적으로 위반된 안 좋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계속 그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힘이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런 면을 보았을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옳은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정치를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밥상머리에서의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많이 세계 공통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세월의 연륜도 있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더 진보적이고 나이 든 세대가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 컬러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뭔가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시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생각이 그래요 하면서 아버지 생각에 대해서 또 시은이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였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최근에는 볼 때 약간은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방금 했던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큰 숲에 대한 얘기,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큰 숲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강론의 나무에 대한 강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균형 잡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는 또 세 번째로 이런 특성도 하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강론의 강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일천에
역사가 짧다고 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지금까지 잘 커오고 있는 민주주의를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은 굉장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지켜왔던 세계의 많지 않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야. 이렇게 한반도란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멀리는 고조선부터 또는 좀 구체적으로는 통일신라부터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21세기까지 온 그런 민족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왕국, 전제 국가로서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었어. 한 2000년 이상을. 전제 국가. 민주국가, 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을 만든 것은 길게 보면은 3.1 운동 이후 1919년 이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공화국은 절반 나라 잘려져 가지고 45년 이후거든. 그때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실험하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남과 북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유럽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비해서 우리의 역사는 진짜 짧고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거 좀 압축해가지고 빨리빨리 경제도 빨리빨리 민주주의도 빨리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룬 것은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압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빨리 내가 만나고 싶어도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10개월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지 이 자녀가 건강하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빨리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그냥 제왕절개 해가지고 5개월 만에 꺼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리가 있는 거예요. 6년을 키워야지 인삼이 인삼다운 좀 값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빨리 한다고 해서 3년의 인삼은 6년의 인삼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을 할 때도 있고 아직은 불안한 민주주의를 할 때는 연륜이 짧기 때문에 좀 더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성이고 한국인들을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빨리빨리고 굉장히 의욕적이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도 경제 성장도 이루기 어려운데 경제 성장과 민주적 성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걸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굉장히 세계를 선도했고 지금도 1등이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 한 상징인 거야. 미국이 시스템의 나라고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의료가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뭔가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반영이 내가 볼 때 분명히 얘기일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선거가 곧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선거 이후에 선거를 승복하지 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거고 이게 국지적인 갈등을 넘어가지고 거의 분쟁 수준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얘기가 미국의 기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런 통치 스타일이 지금 먹히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SNS에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에 기록을 남는다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수만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야. 미국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국 사회는요 인테그리티를 중요히 여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 판단을 하면서 미국 사회는 우리는 겸양지덕을 높이 여기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와이트 거짓말까지 용인하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철저해.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허락되고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태는 분명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도 한 30, 4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3, 40%의 지지를 받지 않은 미국이 아직도 건강하다 볼 수 있는데 3, 40%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만큼 진영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영은 어떤 면에서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의 반영이거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로 받아주잖아. 다른 편에 대해서 잘한 것도 못했다고 얘기. 이게 진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하면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보편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에서 안 받아주려고. 이것이 진영이잖아. 지역 감정이잖아. 여야가 가치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야가 얘기해서 그 얘기가 또 옳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가 얘기했다. 근데 뭐든지 다 여가 얘기하면 야는 무조건 반대. 여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이거는 진영이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위험수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최근에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무르익어야 돼.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실적 대체가 분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민주주의의 성격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안정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는 무르익어야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어. 분단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자, 이런 틀에서 이제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논하는 강사님 한번 초대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듣고 한번 경청해보고 토론해보자고요. 최주희 강사님. 네. 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소개하시고 이 모드에 맞게 발표해 주세요. 우선 저는 액자 속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 주제를 잡았고 대상은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 운영위원회 친구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랑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해봤고 이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최주희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곧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활동과 회의활동 등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선거와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혹시 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아는 친구의 얼굴도 몇 보이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이자 멘토로 활동했었어요. 모르셨죠? 전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도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서 활동하고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강연자의 입장으로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청소년 활동을 할 때만 해도 어른이 될 줄은 몰랐는데 금세 청소년 시기를 지나 어엿한 성인이 되어버렸네요.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을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오늘 강의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꽤나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맥락으로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혹시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했을까요? 우리 친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이 긴장했구나. 여러분, 제 강의를 들을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하러 온 만큼 그 어떠한 의견이라도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 명확하게 내려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역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강의가 모두 끝난 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자, 우리 민주주의의 정신이 꿈틀거린 것은 19세기 말에 일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꿈꾸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시작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미국이에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동경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미국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크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처음 한국인이 미국인을 만난 그 시점, 그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염원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끔 품게 되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대중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당신은 언제였다? 바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1945년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자유를 누리면서 친절함을 선택한 그런 존재였어요. 자,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둡시다. 그런데 미국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미국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였겠죠. 그들에게 있어 미국은 어떤 존재였고 인식이었을까요? 반미 시위, 이 한 단어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미군의 주둔을 원했어요. 성조기를 불태우고 수만 명의 시위대가 미국과 미군 병사들을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그들이 미국과 미군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태도예요. 무슨 태도?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을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듯이 행동하는 것, 즉 우월감. 우리를 잣대로 한 그들의 우월함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우월하다면 우리는 반대로 열등해지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월과 열등은 제2의 바늘과 실의 관계가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우월을 그저 상대의 어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남은 이의 열등으로 그의 우월에 대한 결론을 지어버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우월을 동경하고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다른 이들은 열등한 나라가 되고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월과 열등의 관계는 꽤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관계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만나보게 되다니 흥미롭지 않나요? 민주주의,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과 그 무엇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자각해 보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그때 그 반미 시위는 실제 그들의 군사훈련과 범죄, 심지어 미국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닌 한국인들의 자화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으로도 세간에 자리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한국의 정치, 민주주의의 발판을 알아봅시다.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승만이죠.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하네요. 그런데 그는 끝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국가로 인도했나요?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흉내내는 데 그쳤어요.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948년 한국이 두 나라로 분단된 후 거의 모든 한국인의 염원은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민주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 나라가 참되고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이전의 남한 통치자들은 국제 무대에서 민주주의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선거예요.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한다 주장했지만 정작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하지 않았기에 자유세계의 정의에 맞는 민주주의에서 배제된 것이랍니다.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단어 뭐죠? 그렇지, 자유.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염원했던 민주주의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이 바로 자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함은 다른 것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정치 권력이 겸손해져야만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그 무엇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자. 그들은 자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이 도왔든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자리를 확보했든 자신을 특별하고도 필수적인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일단 잡은 권력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권력자들의 인식이에요. 자신들을 특별하고도 우월한 존재라고 여긴다? 어라? 이 역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5월과 열등. 그렇다면 국민들은 과연 열등한 존재인 것일까요? 또 한 번 5월과 열등에 대해 그들과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뭘 많이 나누죠? 말. 우리 서로 말하잖아요. 지금도 전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걸 듣고 공감하기도 하고 갸우뚱하기도 하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도 하고 바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민주주의로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전 한국의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에 우호적이지 못했어요. 주변 상황도 한몫했죠. 그때 주변 상황이라 하면 북한의 안보 위협과 반공 이데올로기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민주주의의 추구를 막대하게 저해한 거예요. 그들과 대화합시다와 같은 민주적인 제안을 해도 미친 소리 내지는 반역자로 받아들이게 돼버렸어요. 대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미친 소리가 되고 반역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너무나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반을 정작 민주주의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자신의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을 마치 국가의 적인 것처럼 취급했는데요. 자신의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을 마치 국가의 적인 것,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완전한 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는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게 권력은 부정선거와 쿠데타 등을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동되었고, 그때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민주주의란 독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다고 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지만 결국 국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선거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을 우리는 정식적인 첫 민주주의 정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흉내만 내던 민주주의의 형태가 갖춰지게 되었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를 확대하며 민주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의 과제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많은 출발선 중 한 파트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야기 어땠나요? 들으면 흥미롭기도 하고 화도 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최종적인 이야기는 대화를 하세요. 권력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청소년위원회에만 해도 멘토와 위원장의 구도가 있죠. 앞서 말한 듯 완벽하지만은 못한 민주주의지만 그를 시작으로 현재 청소년 활동에도 민주주의의 자세와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느낄 수 있지요? 액자 속 그림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듯이 과거 민주주의의 정식적인 시작을 액자의 틀로 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생활 곳곳의 민주주의를 더 나아가 미래에 완성될 민주주의를 한 폭의 그림으로 계속해서 교체하고 다듬어 나간다면 어떨까요? 이상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이 끝난 지금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만의 틀이 잡혔을까요?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답을 기대하며 저는 이제 정말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 강사님 아주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최 강사님의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 한번 또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피드백을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었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지. 관광학부 장장현입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발표 시작부터 뭐 웃음이나 반응을 살핀 후 이런 괄호 비언어적 요소 같은 거 읽는 게 좋았고요. 그거를 그냥 발표할 때 그냥 무시하고 읽는 게 아니라 잘 반영해서 억양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고, 내용적으로 자유나 막 잘 기억해두라고 해서 집중하면서 봤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런 것도 되게 5월 월등도 그렇고 잘 연결시킨 것 같아서 좋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그거를 발표에 이렇게 소통하는 걸로 잘 비유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나도 정연이 생각에 정말 크게 공감하는 것이 주인은 나름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를 한 거야. 민주주의는 소통이 가능한 어떤 우월과 열등이라고 하는 어떤 수직적인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지배와 지배받는 뭔가 하여간 그런 개념의 그것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의로다가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강사는 강사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일관된 포인트, 아까도 메시지를 물었잖아요.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우리 사회 안에 혹은 남북 간에 또 한일 간에 뭐 이렇게 미국과 우리 간에 이렇게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어떤 우월, 열등 우월이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자신의 논지를 갖다가 이 우월 열등이라는 표현을 어쨌든 주의가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 후배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예리한 장치들이 그리고 이 정도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육을 가지고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펼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논리의 글들을 정현이 얘기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신선했고 좋았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또 어떤 피드백이 있을까요? 관광학부 임지은입니다. 네. 처음에 듣기 전에 민주주의는 막 자유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많이 막 생각을 했었는데요. 평소에 이거 강연을 듣다가 보니까 꼭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문득 깨닫게 됐고 그 교육의 목적을 액자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신 게 인상 깊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나도 지은이 얘기처럼 민주주의의 자유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지만 그것밖에 그 이상 이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친구의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우의 발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만이 아닌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 너무 멋진 얘기고 그다음에 이 제목이 참 그지? 제목이 참 지은이 얘기처럼 액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정치니까 어떤 틀이면서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액자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변화를 주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액자 속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액자와 민주주의를 나름대로는 뭔가 개념화 시켜가지고 상징화 시켜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세요. 모든 책에는 제목이 있고 또 모든 논문에는 제목이 있고 모든 단편이든 시든 제목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이것도 뭔가 제목을 만들어 그 제목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했었을 때 지은이 얘기처럼 주위의 이 글에는 액자 속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 글 속에 녹아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공감을 합니다. 또 사회복지학부 손지민 말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 되게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러니까 대안이라 해야 될까? 민주주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윗자리에 섰었을 때 위계질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질서 안에서 내가 뭔가 위에 자리를 맡았을 때 좀 더 느낄 수 있는 스스로의 그런 우월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난 좀 특별해. 그런 감은 사람으로서의 한계라 생각해요. 저도 만약 위에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좀 해결해 나가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나보다 더 열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생각을 나누고 단지 이제 내가 그 생각을 들음으로써 그걸 좀 실천해 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대화를 언급해 준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민이 얘기처럼 주위의 이 발표는 직설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 상징들이 제목에서도 액제라고 하는 것이 비유됐듯이 열등 우월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상징적 언어들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상력이 많은 친구들 같은 더 이 글을 갖다 더 확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은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가 단순하게 한두 말로 정의될 수 없는 큰 개념이니까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지민 생각처럼 너무 좋았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표현 있잖아. 우선적으로 정치 권력이 겸손해져야만 해요. 이상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지난번에 나훈아 씨가 자기가 역사책을 많이 봤지만 세상에 어떤 왕이란 대통령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 위한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은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랑 왕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만큼이나 과연 이게 쉬울까? 그리고 지민이도 인정했어. 나도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고 그렇지 그걸 적당히 아끼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의가 놓치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권력이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경험을 여기 적용하고 있잖아. 청소년 위원회에서도 학생들끼리도 동아리에서도 완장 하나 차게 되면은 완장 차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 완장 행사를 하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랬을 때 주위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자기 경험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사실은 권력의 구도가 있지 않아요. 이 작은 조직 안에서도 뭐 대한민국을 논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자기가 던지려고 하는 대화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다가 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논지 얘기를 끌어가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나이브한 그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청소년과 충분히 고민할 만한 그런 주제가 맞는데 그 주제를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지민의 얘기 아주 잘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사회는 리더에게 사실 어떤 면에서 덕치를 기대해요. 덕이 많은 리더, 덕치를. 근데 그 덕치가 좋은 군주를 만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덕치가 때로는 전횡을 가져오기도 하고 내 편을 더 챙기게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유교적 공동체 문화가 많은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내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페이버를 줘야 되고 또 그 페이버를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삐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위가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주위한테 자기에게 조금 안 되는 가족이나 친척이 와가지고 주위야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나한테 좀 이렇게 도와줘 얘기했었을 때 그걸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걸 갖다 딱 이렇게 안 돼요 오빠 안 돼요 아저씨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안 돼요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주위가 싸가지 없게실이 지가 혼자 된 게 아닌데 가족과 친척을 갖다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정근대적인 사회 속에는 비리가 나는 것이 합리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것이 백석대학의 선후배 관계니까 가족이니까라고 하는 이런 여지가 우리 사회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덕치를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좋은 리더라고 여겨요. 여러분 엊그저께 라임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큰 이제 경제 비리라고나 금융 사고라고나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청와대에 뭐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출입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검찰이 요구했어요. 청와대는 그런 거 못 준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노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수사에 협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던 그 청와대가 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내가 덕치와 법치에 대한 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교 문화가 굉장히 우리 특성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에서 좀 더 제도의 민주주의로서 일천하니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이 내 편이면은 막 이 줄이 이렇게 넉넉해지고
남의 편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막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그것이 자료를 줘야 되는 범주면 그건 뭐 대통령이 주라고 해서 주고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법과 제도 안에서 그 정도의 사안 정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그게 줘야 되는 거면 주는 것이요. 근데 이럴 때마다 리더는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아주 덕치를 하는 사람으로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잣대가 이렇게 달라가 저렇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너무 넉넉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은 더 법치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어질 수 야당이 되면 달라지고 여당이 되면 어쨌든 그 페이버릿 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제도와 체계가 조금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그런 예의 장면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에서도 그걸 굉장히 뭐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면모들도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두 강사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많이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여전히 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선수들도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만나서 즐거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